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9강인데요. 스텝 2 이론 강의죠. 이론 강의에서 지금 지대 이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경기 변동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대 이론은 좀 여러분께서 좀 싫어하실 내용이에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대란 당연히 정의 자체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지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토지의 부중성, 비생산성, 노력한 게 없다 이거죠. 자연으로부터 받은 특혜다. 근데 거기서 지대를 받아? 이거 불로소득이네. 잉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비 가치설, 생산비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생산한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잉여라는 것은 가령 생산비가 인건비, 기계, 감가상각, 원료비 등이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고 판매 수입이 7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하고 남는 나머지 500만 원 생산 요소에서 빼면 200만 원이 있죠. 이게 잉여, 생산하고 남는 잉여다. 배분하고 남는 나머지 잉여다. 이런 뜻이에요. 잉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생산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대는.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무슨 말이냐. 토지도 일반 재화와 같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농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 농경지를 만들었다. 이때 돈 들어가지 않냐. 생산한 거 아니냐 이거. 그죠? 혹은 농경지를 택지로 만들었다. 이거 돈 들어간 거 아니냐. 돈 들어간 거다. 만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 재화처럼. 그러니까 지대는 비용 중에 하나다. 아까 잉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생산, 노력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지대다. 그래서 지대가 상승한다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령 인건비가 상승한다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제품 가격이. 이거는 지대가 비용이라는 거죠. 인건비 올라서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예. 이건 뒤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이 상승하면 상품 가격이 오르듯이 비용이다. 지대도. 이렇게 본 거죠. 자,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로는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리카르도 차익지대로는 고전학파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즉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다. 비용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차익이란 해당 토지의 생산성에서 한계지. 이거 해당 토지는 우등지라고도 하죠. 한계지의 생산성을 빼면 그 차익이 지대다. 그럼 당연히 한계지라는 것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이게 한계지인데 경작되는 토지 중 비옥도가 가장 낮아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 즉 생산비만 건져요. 가령 생산성이 600kg이에요. 밀을. 매출액이 600만 원이에요. 남는 게 없죠. 즉 600만 원에서 생산비 600만 원 빼면 지대 없는 거예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비옥도가 낮아서. 그러나 얘처럼 비옥도가 높으면 이거는 생산량이 다르죠. 생산성이. 그러면 미래 가격이 10,000원이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매출액이. 생산비가 600만 원이 될 때 빼면 400만 원이 남고 이 남는 잉여가 지대다. 그래서 자, 해당 토지의 생산성 1000에서 600을 빼면 400이 되는 거고 이 400kg에다가 곱하기 10,000원을 하면 400만 원이 지대가 되잖아요. 따라서 지대란 차익대설, 차익대설이란 한계지의 생산성과 해당 토지의 생산성의 차액을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그것이 지대다. 그래서 차익대설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에 있어서 지대 논쟁이 벌어졌는데
곡물 가격 상승 원인을 두고 신고전학파와 싸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신고전학파는 아까 비용이니까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따라서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다. 잉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리카도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한계지가 확장이 되면서 지대가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지대가 오른 거지 지대가 올라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니까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면 비용인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가격을 올려보면 답이 나와요. 가격이 만약 12,000원으로 간다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만 원에서 올랐으니까 1,20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에서 생산비는 그대로니까 600만 원을 빼면 지대가 6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이렇게 지대가 올라요. 지대가 올라요. 한계지도 더 이상 한계지가 아니에요. 720만 원이 되죠. 여기다 12,000원을 곱하면 600에다가 생산비 600만 원을 빼면 120만 원이 남아요. 잉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한계지가 확장된다는 것은 얘보다 덜 비옥한 토지, 그러니까 500kg만 생산이 돼도 500 곱하기 12,000원은 600이잖아요. 경작이 되죠? 한계지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다. 이걸 주장했던 겁니다. 자, 지대 발생 조건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쉽죠.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옥도 차이 때문에 근데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 자본을 투자를 해도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해도 투자한 만큼 수확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 체감을 한다는 거죠. 체감. 그러면 여기서 한계지라는 전제 조건을 두기 위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 아까 한계지는 말이죠. 한계지는 여기 밀 600kg 만원 곱하면 600만 원이니까 0인데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로 자본과 노동을 뭐 한 200만 원어치 투자해서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한 800kg 되게 하면 900kg 되게 한다면 그러면 900만 원에서 200 들여서 800이니까 1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한계지가 아니죠. 근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된다면 이거 투하해봤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투하한 만큼 수확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지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는 뜻은 한계지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이게 시험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수학 체감의 법칙이 가정이다. 자, 마샬은 그러면 둘이 싸우니까 둘을 합쳤어요. 그래서 이게 전용 수입, 지대는 그러니까 지불하는 측면에서는 비용이죠. 그러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에요. 모두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소하기 때문에 잉여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줘도 되는데 20만 원이 더 붙은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기 말은 어렵지만 여기를 그냥 다른 임대 준다면 방매원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곳에 임대 줘도 100만 원 그냥 받는 건데 전용 수입인데 근데 잉여가 더 붙었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희소성 때문에. 토지는 이렇게 희소성 때문에 잉여와 비용이 모두 속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마샬은 또 준지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지대적 속성은 잉여의 속성은 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처럼 공급이 희소하다면 비탄력적이라면 즉 내구적 자본 설비, 기계 설비 등에서도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초과이윤은 소멸된다. 토지는 생산할 수 없지만 얘는 생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노래방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박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초과이윤이 소멸돼서 노동력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 거죠. 토지와 달라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와 유사한 희소한 어떤 내구적 자본 설비 등에서도 지대의 속성이 있다. 준지대, 불로소득의 속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본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리카도를 비난하죠.
비난해서 토지, 절대라는 말은 이거는 지대는 무조건 발생한다. 한 개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열등한 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부정한 거죠. 기타 지대설은 독점지대설은 독점적 지위가 있는 거.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 사거리 코너 같은 데는 여긴 유일하죠. 비싸요. 독점지대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리카도 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죠. 아까 마샬은 지대는 전용 수입, 즉 비용에다가 경제지대, 즉 잉여의 측면이 속해 있다 이랬죠. 파레토는요. 전용 비용을 초과해서 본 요것만 잉여라고 본 거예요. 가령 어떤 토지가 공장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고 얘가 20만 원이라서 지대가 120만 원이었는데 그럼 얘를 이 잉여를 파레토 지대가 얘거든요. 이 20만 원을 전부 세금으로 부과해도 이 공장 어차피 100만 원이었어요. 예, 돌아갑니다. 그냥 공장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데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카도 지대는요. 이 전체가 잉여입니다. 전체 차원에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 공장이 들어와도 100만 원, 논이 들어와도 100만 원 이건데 전체 토지는 노는 땅이 존재하거든요. 영원인 토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대 자체가 전부 이거라는 거예요. 보면 토지의 전용 수입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잉여다. 경제 지대만 잉여만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죠. 전용 수입이 0이라서 이게 둘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도시지가 이론 중에서는 마샬은 도시 토지가 왜 비쌀까? 위치 가치 때문에 그렇다. 위치가 좋은 만큼 더 낸다. 농업용 가치보다 비싼 이유는 위치 가치다. 요 정도. 허드는 우리 배우셨죠?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헤이그는 이거는 마찰 비용 이론 해가지고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면 된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근데 교통이 발달하면은요 이 마찰 비용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됐다. 근데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20만 원으로 줄으면 지대가 마찰 비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찰 비용 그대로고 지대가 80만 원으로 올라서 더하면 100이죠. 교통이 발달하면 지대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교통비가 낮아진 만큼 지대를 더 높게 낼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고요. 알론소는 우리 3편에서 튜넨의 지도이론을 배우면 그거를 그대로 도시에 튜넨의 입지교차 지대론을 도시에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은 튜넨의 지대,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대, 거리. 그렇죠? 그래서 운송비가 낮을수록 지대가 높고 운송비가 높을수록 지대가 낮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왔어요. 2편의 3장을 보시면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을 보기 전에 일반적인 경기 변동의 개념을 먼저 보시는 건데 경기 변동의 유형에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이 있고 경기 변화의 사국면, 이 순환 변동이죠. 그래서 회복, 후황, 후퇴, 불황을 반복하고 경기 변동은 불규칙 주기성, 공행성, 비대칭성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경기 변동을 복원하신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어떠냐? 부동산 경기는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고 어떠한 순환 국면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어떠한가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미집 모형도 자주 나오겠죠.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 유형이에요. 이 중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란 뭡니까? 상품 경제라고 그랬죠. 상품. 상품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재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윤이 창출되면 자본이 축적이 된다 그래요. 이윤이 다시 축적이 되면 더 많은 생산 설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생산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해서 GDP는 국내 총생산의 기준으로 경제 성장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자본이 축적되면서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기란 근데 이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 부분만 보겠다. 협의의 부동산 경기하면 건축 경기예요. 그래서 전체 경기의 일부분 중에 부동산, 건축 경기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변동을 추세 변동이라고 해요. 장기적 변동이죠. 이렇게 갑니다. 자본주의는. 자, 여기는 실질 GDP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 GDP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의 개념이죠. 국내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총액을 시장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럼 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상쇄하고 남는 실질적인 생산액의 증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다라는 거죠. 순환 변동입니다. 계절 변동은 규칙적으로 경제 활동이 변하는 거. 그렇죠? 항상 있어요. 반대가 무작위 변동 혹은 불규칙 변동이에요. 정부 정책, 자연재해에 의해서 경기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순환 변동을 보게 되면은요, 사국면을 쉼페터가 사분법을 했는데, 자,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가 실질 GDP죠. 회복, 호황, 정점을 찍고 후퇴, 불황, 다시 회복, 호황,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후퇴겠죠. 후퇴, 불황 이렇게 순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용어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죠. 이것을 하나의 주기다,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저점부터 저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도는 기간을. 자, 그리고 여기 정상보다 높은 데를 호황, 정상보다 낮은 데를 불황기. 그 다음에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이 폭을 진폭.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은 수축 국면, 올라가는 국면은 확장 국면. 자, 일단 경기 변동의 특성은 불규칙 주기성이에요. 이 주기가 10년이었다. 그러면 다음 주기도 10년이랑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사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GD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GDP란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이라 그랬죠. 생산된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럼 생산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어렵잖아요.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지출과 같다.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지출된 거, 민간이 소비 지출, 민간 지출을 소비라고 하고, 기업의 지출을 투자, 정부 지출, 해외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출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건데, 수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거지만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니까 수입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투자에 좀 관심이 있는데, 투자에는 재고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등이 있다. 재고 투자는 안 팔리고 남은 겁니다. 설비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돼 있다. 건설 투자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건설 투자 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비대칭성. 아까 보셨죠? 비대칭성. 아까는 불규칙 주기성이었죠. 비대칭성은 가령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과 정점. 이게 좌우가 비대칭적이죠. 대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장하는 경제에서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길고만 하며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짧고 가파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 GDP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부동산 경기니까 수요 측면에 부동산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이거는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거예요. 수요하는 거예요. 건설사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건축 허가, 착공 이런 거를 높낮이로 본다. 그리고 이게 만나서 가격. 그러나 투기나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른다고 경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순환경선 높낮이를 이런 것 등으로 측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언제나 부동산은 지역별로 달라요. 못 움직여서. 용도별로 달라요. 주거용, 상공업용이 일반적으로 같이 좋진 않다. 그리고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길어요. 수명이 기니까 진폭도 큰 편이에요. 이것은 거미집 모형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측정 지표를 첫 번째 보게 되면 건축량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자주 나와요. 어렵진 않은데 건축 허가를 맡았어. 그러니까 여기 이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 국면을 볼 때 이 높낮이가 건축 허가 면적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지표입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앞으로 건축 투자가 일어나겠네.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착공 면적 하면 이제 스타팅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작했네. 이제 투자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동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건설 수주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선행 지표. 건설 기성액은 수주한 건설이 어떻게 공사비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동행 지표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좋죠. 취득세나 등기 실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의 택지 분양 실적도 있다. 가격은 투기나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승을 조심하자 이런 겁니다. 자, 공실 및 공가의 동향도 공실률이란 비어있는 사무실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공가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공실 공가가 많다면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CBSI 이거는 컨스트럭션이에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해가지고 경기 실사 지수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현장에 있는. 그렇지만 물어보는 게 전체 경기 건설 기업에서 물어보겠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높은 수치면 호황, 낮은 수치면 불황 뭐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경기 지표의 한계 이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부동산 경기하면 부분 시장이 너무 많아.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땅도 있고 C계열적 종합지표 주가지수처럼 시간 흐름에 따른 어떤 종합지표 산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건설에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허가에서 착공에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차가 커서 예측이 오류가 발생하기도 쉽다.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부동산 경기도 똑같이 순환을 하는데요. 순환을 하는데 자, 똑같이 회복시장, 상향시장 이름만 좀 바꿔서 그리고 국면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되니까 국지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시장, 하향시장, 불황하고 같은 겁니다. 같죠. 자, 이 높낮이는 아까 건축 허가 면적이 또는 거래량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후퇴시장, 자시. 자, 회복시장은 측정 지표가 회복. 여기서는 상승 또는 과열. 후퇴는 여기서 말 그대로 후퇴, 여기는 불황, 침체되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안정시장은 여기 어디 국면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 부동산 시장이 스테이블하다. 어떤 지역 시장이 가격으로 본다면 측정 지표를 가격 뭐 잘 안 오르고 안 빠져. 그럼 안정시장이에요. 자, 불황이 강하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호황이 약하기 때문에 안 올라요. 저 위치가 좋거나 규모가 작으면 위치가 좋아서 잘 안 빠지고 규모가 작아서 잘 안 올라요. 뭐 이런 유형에 속하는 시장은 스테이블 마켓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 변하니까 감정평가에서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늘 이 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존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별표가 있어요. 매도자 중심 시장과 매수자 중심 시장이에요. 자, 정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요, 매도자 중심 시장이에요. 팔자가 없어요. 올라가니까 나중에 팔아요. 주도권을 매도자가 잡고 있어요. 매도자가 팔아야만 이렇게 바뀝니다. 중개업도요. 매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개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자는 많은데 팔 물건이 없어서 매도자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되고 떨어지는 시장은 이제 팔자는 널려 있고 사자가 없어요. 더 빠질 거니까. 그래서 매수자 중심으로 매수자가 사줘야만 돌아가고 중개 영업을 할 때도 업을 할 때도
사자가 없으니까 사자를 꼬셔야 돼요. 매수자 중심으로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감정평가에서는 자, 여기서 거래됐던 사례 가격이 100억이다. 과거에. 근데 지금 여기 어디잖아요. 그럼 이 100억을 보고 이 거래 사례를 보고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야 될 때는 이 100억 밑으로 안 간다. 하한선으로 삼는다. 여기선 반대로 여기서 100억이 거래됐다 그러면 과거니까 지금 여기 어딜 거 아니에요? 상한선으로 삼는다. 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은 일반 경기가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경기예요. 얘가 일반 경기라면 부동산 경기예요, 얘가. 그러면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엇갈려 나타납니다. 예, 엇갈려 나타난다. 정점과 저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순환주기가. 자,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이게 더 느리고 후퇴는 빠르고 뭐 좀 더 비대칭성이 좀 더 일반 경기보다 더 극렬하다. 진폭이 크다. 그죠? 예, 거미줄 모양에서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역별 용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당연하고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공업 상업 자체가 이게 일반 경기예요. 장사 잘 되고 물건 잘 만들면 이거 공업용 상업용 부동산도 막 지어야 되잖아요. 일반 경기와 같이 가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역순환적이다. 뭐 이렇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거미집 모형인데 거미집 모형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미집 모형이 의미하는 바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응용할 수 있다. 그죠?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단기적 가격 왜곡이 나타난다든지 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든지 이런 것 등을 거미집 모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원래 HK는 거미집 모형을 동태이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태이론, 비교 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수요 공급 이론에서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수량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비교 정학에서는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수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결론만 비교하죠. 이 시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동태적으로 분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거미집 모형은 동태이론, 그 시간 경로를 분석한다 이거예요. 농산물이 그렇다 이거예요. 농산물을 가만히 보면 폭등 폭락을 해요. 가격이. 예. 왜냐하면 수요가 막 증가했다. 그런데 농산물 공산품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없어요. 한 계절이 필요하거나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막 증가해서 가격이 폭등하면 이 가격을 보고 공급을 늘리는데 이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6개월 후 물량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대량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다시 폭락하는 거예요. 수요도 사라지고. 근데 건축물도 비슷해요. 건축물도 농산물처럼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농산물보다 더 하죠. 6개월이 아니라 2, 3년 후에는 아파트 물량이 나와요. 그때 되면 이미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과다해져서 폭락한다. 이렇게 이러한 시간적 경로를 분석하는 모형을 동태 모형 혹은 동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그려놓고 제가 비교 정학을 저기다 또 그렸네. 즉 비교 정학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서 이것만 비교하지만 동태 이론에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모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자, 일단 가정도 중요해요. 금기의 수요량 디맨드 T는 타임이에요. 현재 시점. 수요는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 즉각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함수는 DT는 현재 가격의 함수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공급은 S, 서플라이, 현재 공급량은 지금 가격을 보고 바로 못 나오죠. 전기의 가격을 보고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은 여기다가 T-1이에요. 공급은 늦게 나오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바로. 안정화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렴이냐? 공급이 탄력성이 적으면, 즉,
공급의 탄력성이 적고 수의 탄력성에 비해서 공급의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크다는 겁니다. 기울기는 반대라는 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탄력성이 같으면 진동입니다. 진동. 그리고 얘하고 반대.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면 이 기울기가 작은 거죠. 기울기는 반대죠. 탄력성하고. 그럼 이거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예, 불안정적으로 변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 수렴하는 경우인데 수의 탄력성이 공급이 항상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수요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데 공급은 늦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기울기는 반대라는 거예요. 기울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크다, 즉 가파르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죠. 수요 곡선에 비해서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림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왜냐, 안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자, 원래 균형점이 있었는데, 자, 어떤 이유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다. 비교 정학에서는 여기로 끝이에요. 근데 동학에서는, 동태이론에서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금방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안 가요. 공급 물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 그러면 이 가격을 보고 3년 후에 다음 기에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가고 이거 지은 거 부셔버릴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게 됩니다. 공급이 줄지도 않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 이렇게 파란색이.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공급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줄었을 테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야 되는데 또 공급 물량이 못 늘어요. 공급 곡선은 여기서 수직선입니다. 초과 수요에 의한 가격 급등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마치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가격으로 봤을 때 가격이 급등락, 이렇게 해서 수렴해 가는 거죠. 이게 진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공급이 셀 때 못 늘어나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같으면은요, 기하학적으로 빙글빙글 돌아요. 균형에 못 갑니다. 절대. 이걸 진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면 말이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거미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걸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이 계속 반복되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자, 부동산 경기도 그렇잖아요. 공실 공가율이 계속 없다. 이거 초과 수요죠. 그 다음에 공실 공가가 높다. 이거 초과 공급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죠. 예, 그래서 감정평 빙글빙글 계속 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공급자가 합리적 예상을 한다면 이 이론은 다르겠죠. 공급자가 과거의 가격을 보고 이 가격을 보고 생산하기 시작해서 현재 물량이 나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공급자가 이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덜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 이론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은 초과 공급 수요는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것 등이 한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대 이론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도 뭔가 부족해 보이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서 전체를 2편을 복습해 보는 것이 다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